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고향에서 작게 피부 관리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래 서울에서 하다 내려온 거라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도 요즘은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분들도 늘었고요. 결혼 준비하는 여성분들 사이에서도 제법 입소문이 나서 예약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여유가 좀 생기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전 남편 때문에 별의별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하마터면 부모님을 잃을 뻔하기도 했죠. 속풀이도 할 겸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막 서울로 상경했을 때였어요. 당시 전 22살이었는데요. 그 나이 때 젊은이들이 그렇듯 저 역시 아메리칸 드림처럼 서울 드림을 꿈꾸고 있었죠.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은 대형마트도 없던 작은 시골이었거든요. 동네 분들도 순박하고 정감 넘치는 곳이었지만 때때로 답답하고 따분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농사 짓는 부모님처럼 평생 여기서 살아야 할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취직했어요. 생활용품 제조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직원 수도 10명 남짓에 월급도 많지 않았죠. 그래도 생애 첫 사회생활의 서울살이라 많이 들떴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요. 첫 월급 타자마자 남산 가서 왕돈가스를 먹었는데요. 어찌나 맛있던지. 가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보고 있자니 묘한 성취감이 들었어요. 새삼 제가 진짜 어른이 된 것 같고 서울 멋쟁이들과 한 부류가 된 것 같아 들떴죠. 그렇게 한창 분위기에 취해 혼자 돈가스를 썰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웬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와 말을 걸더군요. 저기 혹시 혼자 오셨어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괜찮으면 합석하실래요? 거기가 주말엔 줄까지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 있는 맛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식사 때가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테이블이 만석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옆에 자리를 내줬어요. 그러자 남자가 고맙다면서 꾸벅 고개를 숙이더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시골 촌뜨기라 남산 돈가스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네요. 남자가 쑥스럽다는데 뒷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입을 열었죠.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서울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진짜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 보니 남자에 대해 제법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남자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요. 서울로 올라온 지 이제 반년 됐다고 하더군요. 책을 파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와 저는 놀라울 만큼 공통점이 많았어요. 상경을 꿈꾸며 서울로 취업한 거나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거나 돈가스 접시가 다 비었을 때쯤엔 이대로 헤어지기가 아쉬울 정도였죠. 남자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걸까요? 인사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저를 붙잡더군요. 저기 영숙씨, 괜찮다면 카페도 가지 않을래요? 이 근처에 커피 맛이 기가 막히기로 유명한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서울 커피 맛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요. 사실 카페인에 예민해서 커피는 입에도 안 댔거든요. 그렇지만 남자와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냉큼 좋다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카페로 이동했고요. 거기서도 끝없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종종 만남을 가졌고요. 언젠가부터 여느 연인들이 그렇듯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였어요. 사실 남자친구는 제가 꿈꾸던 서울 남자와는 많이 달랐어요. 시골 출신의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키도 작고
빈말로라도 잘생겼다고 할 순 없었죠. 그치만 남자친구는 보잘것없는 외모와 달리 마음만큼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유머러스해 언제나 저를 웃게 만들었고요. 무엇보다 애정 표현에 적극적이었죠. 만날 때마다 손편지와 꽃 한 송이를 내미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속삭이곤 했으니까요. 고향 남자들이 워낙 무뚝뚝해서 그럴까요? 날이 갈수록 그런 남자친구에게 푹 빠졌네요. 그렇게 한 1년쯤 만났을까요? 남자친구가 살던 집이 계약 만료된 걸 계기로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도 나오게 됐죠. 뭐 지금이야 혼전 동거도 많이 한다지만 저희 때는 어디 그랬나요? 동거는 흠으로 여겨 결혼을 서두르는 게 일반적이었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결혼에 호의적이었어요. 안 그래도 관연한 딸 혼자 덜렁 서울로 보냈던 게 못내 불안하셨나 봐요. 엄마는 인사하러 온 남자친구 손을 꼭 붙잡고 앞으로 딸을 잘 부탁한다며 고개까지 숙이셨죠. 남자친구도 자기야말로 잘 부탁한다면서 엄마보다 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사실 제가 남자친구보다 어리고 외모도 나쁘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더군요. 우리 상철이가 외아들이라 그런지 어릴 때부터 듬직하니 여자들한테 참 인기가 많았어.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굳이 서울 가겠다 하지만 않았으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철강 회사에 들어갔을 거야. 아가씨도 알지? 신문에도 자주 나오는 그 유명한 회사. 남자친구가 그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대기업 얘기를 꺼내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냥 내내 하면서 맞춰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더군요. 기왕이면 같은 서울 아가씨를 만나지 기껏 거기까지 올라가선. 아가씨 고향이 땡땡이라고 했나? 거기 뭐 백화점은 있어? 부모님은 무슨 농사 지으시는데? 누가 들어도 저희 집을 한껏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화가 난다기보단 좀 우습더라고요. 남자친구네 집안도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먼 지방이었고 예비 시부모님은 시장에서 작게 건어물 가게를 하고 계셨거든요. 뭐 집안 배경이야 이 정도면 서로 엇비슷하다고 생각했죠. 제가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거 봐요. 갑자기 시아버지와 남자친구가 중간에 끼어들어 중재 아닌 중재를 하더군요. 에이, 이 사람이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있어? 서울 아가씨인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해? 그냥 둘이 잘 살면 됐지. 맞아요, 엄마. 나도 촌놈인데 무슨 서울 여자야. 우리 영숙이가 어지간한 서울 여자보다 훨씬 예쁘고 착하다고요. 남자들이 제 편을 들어서일까요? 오히려 시어머니 표정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그 뒤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못마땅한 눈길로 저를 흘깃대는 게 느껴졌죠.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어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회사에 기혼이신 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분들 말로는 결혼할 때 남자만큼이나 시어머니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성정이 보통이 아닐 것 같고 남자가 중재를 잘 못할 것 같으면 뒤도 보지 말고 도망쳐야 한다고 했었죠. 고된 시집살이를 3년만 해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다면서요. 그치만 그땐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몰랐죠. 어차피 따로 살 거고 남자친구가 늘 내 편일 테니 괜찮을 거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듬해 봄, 저는 남자친구와 식을 올렸고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신혼집은 남자친구네 회사 근처 신식 빌라로 구했어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남자친구가 집에서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를 원하기도 했고요. 저도 하루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신혼생활은 솜사탕처럼 달콤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줬고요. 결혼하고 책임감을 느꼈는지 더 열심히 일했죠. 주부로서의 제 일상도 나름 만족스러웠어요.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는 게 행복했죠. 직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할 때보다 스트레스도 훨씬 덜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1년 또 2년, 아무리 기다려도 그토록 바라던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쯤 되니 시댁에서도 서서히 압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전화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우리 상철이가 박씨 집안 4대 독자인 건 알지? 집안 어르신들이 손주는 대체 언제 볼 수 있냐면서 허구한 날 닭다리인데 넌 어쩜 그렇게 태평해? 태평하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초조해요. 그치만 아이가 어디 제가 노력한다고 들어서는 건가요? 노력해야지. 집에서 하루 종일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있는데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지. 너 설마 일부러 애 안 갖는 거 아니니? 집에서 계속 편하게 있고 싶어서 상철이 몰래 피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빨리 애기 갖고 싶은걸요. 노력도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겨? 아님 너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씨가 아무리 좋은 뭐해. 쩍쩍 갈라진 영양가 없는 밭대기면 말짱 도루묵인데. 급기야 시어머니는 인격적인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오히려 역효과였죠. 남편이 나서서 저를 감싸면 더욱더 약올라 하셨거든요. 착한 아들을 제가 다 버려놨다면서 꺼이꺼이 우신 적도 있네요. 그쯤 되니 시어머니의 시자만 들어도 깝깝해지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임신의 스트레스는 쥐약이라는데 들어서려던 애도 안 들어설 지경이었죠. 결국 고민하다 남편과 함께 난임병원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치만 둘 다 아무 문제 없다는 판정을 받았더랬죠. 시험관 시술을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애를 갖고 싶진 않다면서 1년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참 태평하다 싶더군요. 그럼 어머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요즘도 매일같이 전화해서 언제 임신할 거냐고 닥달인데. 엄마는 제 3자잖아. 애 낳고 키우는 건 우리 둘이 하는 건데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딱 1년만 더 자연 임신 시도해보자. 어차피 애 낳고 나면 돈 들어갈 일밖에 없을 텐데 그 사이에 총알도 좀 더 비축하고. 어머님이 당신은 안 괴롭히니까 그런 속편한 소리 하는 거야. 한 일주일만 매일 어머님한테 임신 독촉 전화 받아봐. 그런 말 쏙 들어갈걸? 제가 계속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자 남편도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더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어머님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나더러 어쩌라고. 전화해서 다신 당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할까? 그럼 당신 속이 좀 편하겠어?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래? 가운데서 중재 좀 잘해달라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말하든 엄마는 당신 편 든다 여기서 더 엇나가는 거 알잖아. 그냥 당신이 좀 맞춰주고 참고 살면 안 돼? 다른 집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당신 혼자 유난이야?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아주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뭐라고? 그럼 지금 내가 어머님한테 당하는 건 시집살이도 아니라는 거야? 매일 전화해서 사람 피 말리고 여자로서 문제가 있네 어쩌네 하면서 인격 모독까지 하시는데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그보다 더한 짓도 해. 우리 엄마 정도면 양반이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만 남편은 끝까지 자기 엄마 편을 들더군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늘 내 편을 들어주던 사람이 말이죠. 남편 나름대로 고부 사이에 끼어 고생하다 폭발해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저만큼 힘들겠어요? 제 고충도 몰라주는 남편이 참 야속하더군요. 며칠 뒤
남편이 꽃다발을 사들고 와 화해하긴 했지만 그 뒤로도 저희는 종종 시어머니와 아이 문제로 다퉜어요.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더군요. 마냥 좋던 신혼 시절도 끝났겠다. 그 뒤로는 아이 보며 정부치고 산다는데 저희는 아이도 없으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설상가상 몇 달 뒤 남편은 저한텐 상의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바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거였죠. 글쎄,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으로 자기 출판사를 차리고 싶다지 뭐예요? 저한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그런 큰 일을 벌인 게 기가 막혔어요. 아니, 나한테 미리 언질은 줄 수 있었잖아. 우리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 아니야? 당연히 말해줬어야지. 미안해. 근데 당신이 알면 허락했겠어? 그야 출판사 차리는 건 내 오랜 꿈이었어. 내고 싶은 책이 생겨서 죽어라 작가들이랑 접촉하고 발품 팔면 뭐해. 걸핏하면 위에서 커트당하고 설사 책이 나온다 해도 내 이름 한 줄 안 들어가는데.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한 번만 믿어주라. 응?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못할 것 같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고 싶진 않단 말이야.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소규모 출판사를 차렸어요. 말이 소규모지 직원이라곤 남편을 빼곤 2명밖에 없었죠. 그토록 바라던 일을 시작해서일까요? 남편은 신바람이 나서 이 작가 저 작가 만나고 다녔고요. 마침내 첫 책을 계약하게 됐을 땐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밤을 새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치만 그렇게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하면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왜 있겠어요? 남편 출판사에서 낸 첫 책은 채 1000권도 못 팔고 마이너스만 냈고요. 연달아 낸 2번째, 3번째 책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출판사다 보니 그것만으로도 타격이 크더군요. 결국 남편은 3년도 안 돼 출판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대 가까운 빚만 잔뜩 지고 말이죠. 그 뒤로 남편은 세상 만사 모든 의욕을 다 잃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제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아무리 위로해줘도 소용이 없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의기소침해진 건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생계였죠. 집안의 가장이던 남편의 수입이 뚝 끊기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거예요. 고민하던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남편이 출판사 하는 내내 이미 여러 차례 친정에 돈을 꿨기에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별 수 없었어요. 이미 지인들에겐 꽤나 빚을 진 상태였고요. 시댁도 시아버지가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하는 바람에 돈 나올 구멍이 요원했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때때로 생활비를 보태드려야 하는 형편이었죠. 반면 저희 부모님은 그때까지도 계속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적게나마 수입이 있는 상태였네요. 엄마, 미안해. 요즘 그 이가 영 마음을 못 잡아서 다시 일 시작하면 바로 돈 갚을게. 나도 이제 일 다시 시작할 거고. 됐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더 필요하면 얘기해.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밥 굶지 말고. 결혼하고 나이 먹어서까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니 참 죄송하더군요. 일단 그 돈으로 밀린 이자를 내고 당장 필요한 쌀이며 반찬 같은 걸 샀어요. 그리고 부랴부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더 이상 남편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변변한 경력도 뭣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식당 서빙이나 편의점 같은 단순 서비스직도 경쟁이 치열하더군요. 뭐라도 기술을 익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빌려준 돈 중 일부로 미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쯤에 피부관리숍이 막 뜨고 있었거든요. 제 지인도 그걸로 돈 꽤나 만졌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피부관리사 자격증은 금세 딸 수 있었어요. 사실 공부하다 보니 제 가게를 내고 싶어졌지만 당장 그럴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엔 학원에서 연계해준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돈을 벌었죠. 그렇게 몇 년 부지런히 일하다 보니 금방 목돈이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진 빚이며 부모님한테 진 빚을 갚지 않고 계속 미뤄만 뒀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장은 빚 갚는 게 우선 같아도 길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제 가게를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당시 제가 사는 지역엔 전문 피부관리샵이 없었거든요. 초기 홍보만 좀 힘들었다 뿐이지 한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먼 곳에서도 찾아오더군요. 남들보다 발빠르게 창업을 한 덕분이었죠. 점차 매출이 큰 폭으로 늘기 시작했고요. 쌓여있던 은행 빚과 부모님께 빌린 돈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제 성공이 오히려 남편에겐 독이 됐던 걸까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집에 틀어박혀 은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더욱더 마음을 놓은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이상한 온라인 게임에 빠져 새벽까지 컴퓨터만 붙잡고 있기 일쑤였죠. 보다 못한 제가 다시 취업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한번 사업해보니까 다시 월급쟁이 생활은 못하겠어. 아예 버는 돈의 스케일이 다른데 당신도 이제 자기 가게 하니까 알 거 아니야. 그럼 얼른 뭐라도 다시 해보든지. 친하게 지내던 작가들하고 요즘 연락 안 해? 안 하지. 출판의 시대는 이미 갔다고. 요즘 누가 책을 읽어? 책 말고 다른 아이템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 몇 개 생각해둔 건 있다고. 허구한 날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허구한 날 놀고 먹어서 피둥피둥 살이 오르는 것도 못 봐주겠더군요. 그치만 본인은 오죽할까 싶어 그냥 놔뒀어요. 신혼 때는 남편이 저를 부양했으니 이젠 제가 그렇게 해야 할 차례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근데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시댁에선 제 탓하기 바빴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날 잡고 가게까지 찾아와선 헛소리를 하더군요. 용하다는 무당한테 점을 보고 왔는데 남편 앞길을 제가 막고 있다지 뭐예요? 참 황당하더군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이가 이렇게 된 게 저 때문이라고요? 그래, 무당 말이 네가 상철이를 잡아먹을 팔자래. 지금 이렇게 가게 잘 되는 것도 네가 우리 상철이 기운까지 쪽쪽 빨아먹고 있어서 그런 거라지 뭐냐. 아유, 난 그것도 모르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건 다 미신이잖아요. 미신은 정치인들도 다녀가는 아주 용한 집인데 긴 말할 거 없고 당장 이 가게 정리해라. 그리고 그 돈 상철이 줘. 안 그래도 뭐 생각하는 사업이 있는 눈치던데. 그이 출판사 차려서 다 말아먹은 거 아시잖아요. 요즘도 허구한 날 컴퓨터 붙잡고 게임만 하는데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집안일이나 하면 몰라요. 자기 먹은 밥그릇도 개수대에 넣어놓질 않는다고요. 자기 아들 욕하는 게 듣기 싫었던 걸까요? 시어머니가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딴 말을 해? 애도 못 낳는 하자 있는 걸 품어 살아주는 게 누군데? 그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게 직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 게 느껴져서 더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머님, 애 안 생기는 게 왜 제 탓이에요? 병원 갔을 땐 저도 그이도 문제 없다고 했고요. 시험관이라도 해서 애 갖자는 거 싫다고 했던 건 그 사람이에요. 애초에 그 인간이 누구 부모가 될 자격이나 있어 보여요? 자기 밥값도 못하는 사람인데? 뭐? 너 지금 말 다 했니? 아니요, 다 못했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 몇 년 죽어라 가게 일으켜서 어머님 아들 먹여 살린 게 누군데요? 그이가 일할 땐 저더러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밥이나 축 낸다며 욕해놓고 왜 입장 바뀌니까 이젠 또 제 탓을 하세요? 그이가 그렇게 식충이로 사는 게 제 탓이라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겠어요. 제가 맘먹고 대거리를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긴 전부 맞는 말인데 뭐라고 반박을 하겠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바들바들 떨던 시어머니는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당분간 얼굴 보지 말자면서 그대로 시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드는 한편 통쾌하기도 하더군요. 그동안 당한 게 오죽 많았어야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알아서일까요? 한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일절 연락하지 않았어요. 진작 이렇게 대거리할 걸 싶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걸. 고부 갈등이 잠잠해지자 이번엔 다른 곳에서 말썽이 생겼어요. 바로 저희 친정과 남편 문제였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오랜 백수 생활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엄마는 남편이 쉰 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턴 대놓고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그래도 중간에서 연락하는 건 늘 저였으니까 대충 둘러대며 넘기곤 했는데 엄마 생일날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어요. 모처럼 만에 남편과 같이 부모님 댁으로 내려가 시내에 있는 중국집에 갔을 때였어요. 엄마 생신인 만큼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근데 남편이 짜장면을 워낙 좋아해서 제 몫으로 나온 것까지 덜어갔는데 그 모습이 엄마 눈에는 보기 안 좋았나 봐요. 표정이 굳는다 싶더니만 기어이 한마디 하시더군요. 자네만 입인가? 우리 영숙이도 짜장면 좋아하네. 그 말에 남편이 멋쩍은 듯 젓가락을 내려놨죠. 왜 괜히 먹는 걸로 눈치를 주나 싶어 제가 대신 입을 열었죠. 왜 그래 엄마. 이거 양 많아서 어차피 나 다 못 먹어. 이가 먹어주면 좋지. 그럼 좀 더 덜어가도 되겠냐고 물어라도 보든가. 아예 치것처럼 네가 먹기도 전에 젓가락 대는 게 어딨어. 오늘 여기 요리값도 다 네가 낼 텐데. 아니요? 엄마의 말이 사실이었기에 남편도 저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며 본격적으로 야단을 치더군요. 박서방, 자네 도대체 언제 다시 일 시작할 셈인가? 하던 출판사가 망했으면 다시 뭐라도 해보든가. 아님 다시 재취업을 하든가 해야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장모님, 저도 이것저것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말만 벌써 4년째야. 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냐고? 계속 그렇게 내 딸 등골 빼먹을 거면 가게 나가서 찬밀이라도 돕든가.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도 화가 났나 봐요. 갑자기 요리와 같이 나온 술을 원샷하더니만 입을 열더군요. 저도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 가게에서 잡일을 합니까? 그래도 한때 책 만들던 사람이고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인데요. 네? 그렇게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 여직 집에서 놀고만 있어?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어른이 준비하고 있겠어요? 이 사람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장모님이 나서서 이러시는 거예요? 기껏 생신이랍시고 멀리서 온 사람한테 사위 대접 이따위로 해도 되는 겁니까? 도수 높은 술에 취한 걸까요?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쳤어요. 어찌나 세게 내려쳤는지 그 충격으로 가장자리에 있던 접시들이 떨어져 와장창 깨져버렸죠. 놀란 엄마는 아이고 머니나 하고 비명을 질렀고요.
저는 남편을 말리며 급하게 종업원을 호출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장모님이 먼저 시작했잖아.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백순이 뭐니 날 있는 대로 무시하면서. 그만하라니까? 제 만류에도 남편은 씩씩대며 엄마를 노려봤어요. 엄마도 질세라 그런 사위를 보며 뒷목을 잡았죠. 저것도 사위라고? 아이고, 어쩌다 이런 놈을 우리 집 사위로 들였는지. 엄마도 그만해. 이 좋은 날 뭐 하는 거야? 넌 이 와중에도 네 남편이라고 편드는 거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급기야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를 원망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일단 계산하고 가게를 나왔죠. 엄마, 내가 다시 연락할게. 조심히 가, 알았지? 엄마는 제 인사에 대꾸도 않고 아빠와 함께 쌩안이 떠나버렸어요. 남겨진 저도 남편과 같이 차에 올라탔죠. 남편 역시 그때까지 성이 난 상태였어요. 여보, 당신이 먼저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알겠지? 싫어. 난 잘못한 거 없어. 애도 아니고 왜 그래 진짜. 장모님이야말로 왜 그래? 우리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일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야.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지쳤어. 뭐? 당신까지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놀아. 사업 구상하면서 리프레시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당장 대박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저도 제 가게를 운영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사업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란 걸 말이죠. 소심하지, 욱하지, 사람 비위 맞출 줄도 모르지. 이 사업이란 게 사람들 위에 서는 것보다 싸바싸바를 하면서 굽혀야 할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아서 그런 쪽으로는 영 꽝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할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돈 얘기까지 꺼내더군요. 빚도 거의 다 갚았겠다. 제 가게도 잘 되고 있겠다. 또 엄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못 들은 척 넘겨버렸죠. 어쨌든 그 뒤로 엄마와 남편 사이는 부쩍 나빠졌어요. 엄마는 단단히 마음이 상했는지 한동안 제게도 연락하지 않으셨죠. 그땐 정말 몰랐네요. 그렇게 엄마와 헤어지고 평생 후회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로부터 3개월쯤 지났을까요? 평소처럼 가게로 출근해 예약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마에게 연락이 왔어요. 항암 투병 중인 서울 고모네 잠깐 들렀다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 집이 근처라 얼굴이나 보고 가겠다 하더군요. 아버지도 모처럼 만에 같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엄마 나름의 화해의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하필 그날따라 손님들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직원도 한 명 휴가를 낸 터라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쁜 날이었죠. 그래서 고민하다 부모님께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 있어. 이 집에 있으니까 열어줄 거야. 아니, 박서방은 요즘도 일 안 하고 노냐?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이한테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알았지? 아, 그래. 빨리 와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때마침 예약 손님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손님과 상담실에서 대화를 나눈 뒤 바로 피부 관리를 시작했죠. 다행히 마지막 손님이 예약을 취소해서 그래도 7시 전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2-3시간쯤 열심히 일했을까요?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손님께 양해를 구하고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님이 깜짝 놀라 부축하며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전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핸드폰 넘어 상대에게 말했어요. 어디시라고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님이 쓰러졌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라 따님이라 전화드린 거예요. 지금 급하게 처치 들어가야 하니까 얼른 오세요. 얼른! 저희 집에 가 있겠다던 엄마가 왜 갑자기 응급실에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다른 직원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그대로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을 향해 달려갔죠. 그날따라 도로는 또 왜 그리 막히던지. 그런데 중간쯤 왔을까요? 갑자기 또다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버지였죠. 그제야 엄마가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나더군요.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아니 병원에서 너한테 연락을 한 거냐? 지금 나도 병원이다. 네 엄마랑 같이 있어. 급성 심근경색이었다는데 다행히 혈전 녹이는 주사 맞고 괜찮아졌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며칠 입원하면서 스탠드 시술인지 뭔지 해야 한다는구나. 알고 보니 아버지가 병원 수속 문제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병원에서 엄마를 혼자 실려온 환자로 오해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제게 연락을 한 거였죠. 그럼 엄마 괜찮은 거죠? 저 지금 병원 거의 다 와가요. 도착해서 전화 드릴게요. 혹시 너네 집 아직 안 지나쳤으면 들러서 엄마랑 내 짐 좀 갖다 줄래? 거기 엄마 옷이며 먹는 약이며 다 들어있어서. 네, 그럴게요. 참, 그이는요? 그때 같이 없었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나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화를 내시더군요. 그놈 얘긴 하지도 마라. 그 자식 때문에 하마터면 너희 엄마 죽을 뻔했어. 수더분해서 평생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아버지가 그렇게 대노하시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갔는데 그놈 자식이 귀찮아하는 티를 풀풀 내면서 물 한 잔도 안 주더라.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뻐라니 너만 기다리는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네 엄마가 쓰러진 거야. 근데 그놈은 뭐하고 있었는 줄 아냐? 꾀병 아니냐면서 계속 헤드셋 끼고 게임이나 쳐하고 있었어. 내가 119 불러서 네 엄마 싣고 가니까 그제야 진짜였냐고 자긴 몰랐다고 하더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아버지 말을 듣는데 운전대를 잡은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요. 엄마 생일 때 일로 남편이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심근경색 때문에 쓰러진 장모님을 모르쇠 하다뇨.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전 그대로 전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있는 작은 방 문을 벌컥 열었는데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기겁할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은 태연하게 헤드셋을 끼고 여전히 게임 중이었어요. 키보드 앞에 라면까지 끓여다 놓고 먹고 있더군요. 우리 엄마가 119에 실려가는 걸 분명 봤다면서 어떻게 이러고 있을 수 있는지 너무 혈압이 올라 그대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이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야? 간신히 몸을 바로 한 저는 그대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헤드셋을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힘껏 악을 쓰니 그제야 남편이 저를 돌아보더군요. 왔어? 왔어? 지금 그렇게 태연하게 인사할 때야? 우리 엄마 당신 눈앞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며. 근데 게임만 하고 있었다며. 그게 사실이야? 그러자 남편이 바로 미간을 찌푸리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새 또 장모님이 일러 바친 거야? 멀쩡한 것 같은데 진짜 꾀병 아니야?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지금 응급처치받고 위기 넘겼대.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라고. 아이, 소리 좀 그만 질러. 미안해. 미안하다고. 근데 난 진짜 몰랐어. 갑자기 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백수로 살 거냐고 막 잔소리하다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길래 연기하시는 줄 알았지. 원래 나이 든 사람들 그렇게 관심 끌고 싶어서 쇼 자주 하잖아. 바로 아버님이 보고 119 불렀고 무사하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남편의 태어난 반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무 화가 나면 말문이 막힌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군요. 그때 제 눈에 남편이 먹다 말 라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거침없이 그 라면 그릇을 손에 들었고요. 그대로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기겁하면서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뜨거!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건 너겠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따위로 행동할 수 있어? 119에 실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앞에서 게임이나 처하고 있어? 심지어 내가 이렇게 온 순간에도 병원 갈 생각을, 하다못해 전화해서 괜찮냐고 물어볼 생각을 못했니? 그런 주제 배는 고파서 혼자 라면이나 척 끓여 먹고 있었어? 전 악에 받쳐 남편에게 마구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라면 국물을 옷으로 대충 훔치며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어차피 아버님 같이 가는데 나까지 가서 뭐해. 우리가 좋은 사이인 것도 아니고 괜히 서로 불편하기만 하지. 그리고 나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생긴 거 알잖아.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아직은 좀 그래. 뭐? 대인기피증? 넌 너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도 그딴 핑계 댈 거니? 핑계라니. 말 조심해. 나도 아픈 사람이라고. 너 같은 놈을 그래도 남편이랍시고 그동안 먹여 살린 내가 등신이지. 우리 이혼하자.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는 너 같은 머저리랑 같이 못 살겠다. 전 현관에 있던 부모님 짐을 챙겨 그대로 밖으로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죠. 그 길로 병원으로 가 부모님을 만났어요.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엄마를 지켜봤죠. 다행히 엄마는 스턴트 시술 후 사흘 정도 있다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원망스러울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고향 가는 기차를 타기 전 제게 그러더라고요. 영수가, 박서방 말이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말어라. 진짜 쓰러진 줄 몰랐다는데 그럴 수도 있지. 설마 엄마가 남편 편을 들 줄은 몰랐기에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안 것처럼 엄마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박서방 편 드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그렇지. 엄마가 평상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다. 어쨌든 박서방, 네가 선택한 남자 아니냐. 내가 보기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다만 네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거 보면 많이 좋아하는 거겠지. 근데 내 생일 때도 그렇고 너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괜히 나서서 뭐라고 하니까 박서방도 점점 삐뚤어지는 것 같고 너희 부부 사이도 괜히 나빠지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더라. 엄마의 말을 듣고 있자니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계속 제 걱정만 했다는 걸 알고 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저 제가 죄인 같더군요. 엄마가 왜 죄책감이 들어? 내가 남자 잘못 만나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못 볼 거 보이는 건데. 나 그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엄마. 결심했어. 사실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충동적으로 던진 말에 가까웠는데요. 그 뒤로도 병원엔 코빼기도 안 비추는 남편을 보고 나니 그런 마음이 더욱 확고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든 참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까지 우습게 여기는 꼴을 보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쥐꼬리만큼의 정도 씻은 듯 자취를 감췄죠. 제 말에 부모님은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엄마는 그래,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렴.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니까 하고 제 어깨를 감싸더군요. 아버지 역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말이죠. 그런 부모님 앞에서 울음 참느라 혼났네요, 진짜. 어쨌든 그렇게 부모님을 배웅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살고 있는 남편에게 한 번 더 이혼하자고 말했죠. 콧방귀도 안 끼던 남편은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오히려 본인이 버럭 성을 내더군요. 당신 지금 장모님 응급실 실려갔던 일 때문에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언제까지 그걸로 달다 볶을 거야? 실수? 그게 실수야?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어머님이 그렇게 쓰러졌다는데 내가 꾀병인 줄 알았다면서 119도 안 부르고 게임이나 하고 있었다면 당신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안 그래도 요즘 살고 싶지도 않고 확 죽고 싶은데 당신까지 이럴 거야 정말? 죽고 싶을 만도 하지. 남들처럼 밖에 나가서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집에 틀어박혀 허구한 날 빈둥대기만 하는데. 뭐? 당신 말 다 했어 진짜? 아니, 말 다 안 했는데. 이혼 서류 가져왔으니까 여기 서명이나 해. 난 당신 같은 쓰레기랑 단 1분 1초도 같은 공기 마시고 싶지 않으니까. 참나, 이혼하자면 누가 겁낼 줄 알아? 나도 바라던 바야. 안 그래도 엄마가 네가 내 앞길 막는 것 같다고 진작 갈라서라고 했었어. 어디, 여기 사인하면 되냐? 남편은 망설이지도 않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아마 홧김에 그랬겠지만 붙잡지도 않는 걸 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뭘 믿고 이런 남자랑 살았던 건지 한동안 자괴감 때문에 참 힘들었네요. 그래도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애도 없겠다. 이혼이 참 허무하리 많지 쉬웠는데요. 법원을 나서는 순간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전신을 감싸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했는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겁이 났던 건지 지난날 꾹 참고 살았던 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반성하긴커녕 저보다 더 젊고 예쁜 여자 만날 거라며 큰소리치더니 여지까지 혼자랍니다. 당연하죠. 말만 사업 준비 중이지 백수의 능력도 없고 뚱뚱한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뒤늦게 현실을 깨달았는지 한동안은 계속 연락하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앞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다시 합치자면서요. 못 견디겠어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더니 나중엔 가게 앞까지 찾아오더군요. 여보, 난 당신 없인 못 살아. 여전히 사랑한다고. 내가 왜 당신 여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긴 말할 것 없고 당장 꺼져. 안 그럼 영업방해죄로 경찰 부를 거니까. 여보, 아니 영수가 결혼 생활 내내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던 거 알아. 장인 장모님한테도 못할 짓 했던 거 알고. 당신은 가게 차리고 잘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서 못난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응?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게. 급기야 전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제게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한 번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일까요? 그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긴커녕 짜증만 나더군요. 웃기고 있네. 그렇게 빌고 싶었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 빌었어야지. 이미 버스 떠난 지 오래야. 내가 아직도 집에서 빈둥대는 당신한테 돈 벌어다 주고 밥 차려다 주고 우쭈쭈 해주던 호구 같니? 좋은 말로 할 때 꺼져라. 영수가 그러지 말고 제발.
계속 남의 영업장에서 이렇게 뻗팅기겠다 이거지? 저는 그 자리에서 가게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마침 대걸레 빨았던 물이 있길래 그걸 들고 나와 그대로 전 남편에게 뿌려버렸죠. 이게 뭐야? 너처럼 더러운 걸레밥 물이다 이 자식아. 한 번만 더 찾아와서 개소리 짓거려봐. 그땐 정말 똥물을 뿌려버릴 테니까. 위협하듯 양동이를 휘두르며 소리치자 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행인들이 걸음까지 멈추고 수군대며 쳐다보니 도저히 못 견디겠던가 봐요. 혼비백산에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지인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그 뒤로 부모님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방구석에 처박혀 게임만 한다더군요. 게다가 최근엔 코인에 빠져 1억 넘게 날리고 빚까지 생겼다지 뭐예요. 연로한 시부모님은 졸지에 다 큰 아들 때문에 빚에 허덕이게 됐답니다. 전 시아버지는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 인력센터를 전전하며 막노동을 하고 있고요. 전 시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나 봐요. 어지간히 힘들었는지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한 번은 제게 연락한 적이 있어요. 상철이가 아직도 널 못 잊고 있지 뭐냐. 네가 많이 그리운 모양이야. 너 아직 혼자라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 상철이랑 다시 차려볼 마음 없는 거니? 그렇게 괴롭힐 땐 언제고 이제와 이러는지 모자가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야 능력 없는 백수 남편 부양에서 벗어나서 혼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야 아들 앞길 막던 며느리가 떨어져 나가서 좋지 않으세요? 내가 잘못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상철이 편을 들게 되더구나. 네 말처럼 걔가 얼마나 못난 놈이냐. 안 그래도 너 때문에 기죽어 사는 것 같은데 나까지 나서서 뭐라고 하면 괜히 자존심 크게 다칠까 봐. 그래서 일부러 더 너한테 싫은 소리 하고 그랬던 건데 내가 어리석었다. 용서해 주렴. 이미 갈라선 마당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기 전에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전 남편처럼 끈질기게 굴진 않더군요. 패가 망신한 시댁을 보고 있자니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였던 만큼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댁 식구들과 달리 저는 이혼 후 더 잘 살고 있어요.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이 복잡스러운 서울을 벗어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는 왜 그리도 서울 생활을 꿈꿨던 건지 나이 드니 새삼 자연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네요. 아직 부모님께는 말씀 안 드렸는데요. 최근 만나는 남자도 생겼답니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 전 남편과 달리 믿음직스럽고 다정한 사람이에요. 저와는 달리 총각이라 조심스럽지만 아마도 조만간 결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사는 게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전 남편과의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찾아온 거겠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